여러분, 내일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메일을 열어보니까 새벽 3시에 회사 공급망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났었다. 뭐 이런 알림이 와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한데요. 진짜 아침부터 비상 걸리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시스템의 경고 알림만 띡 보내고 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 시스템이 알아서 원인을 딱 진단하고 관련 부서장들 싹 다 모아서 가상의 태스크포스를 꾸린 거죠. 와, 스스로요? 네네, 스스로요. 심지어 대체 공급업체로 발주 경로까지 싹 우회해놓고 이 모든 조치가 완료됐다는 보고서까지 작성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위기가 다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상황 종료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 같나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할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그러니까 에이전트 기반 기업 환경이 약속하는 아주 가까운 미래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질문에 대답만 하는 챗봇의 시대를 넘어서고 있잖아요. 진짜로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우리 업무를 대신 실행해주는 그 수천 명의 디지털 직원을 고용하는 거대한 전환점 앞에 서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6의 아주 방대한 발표 내용부터 시작해서 SAP랑 NTT 데이터의 날카로운 백서들, 그리고 식스파이브 미디어의 마크 로미 인터뷰, 마지막으로 CIO 코리아의 컬럼까지 이 다량한 자료들을 쫙 모아서 이 기술의 밑바탕을 완전히 파헤쳐볼 겁니다. 네, 인프라부터 데이터, 그리고 이 모든 걸 통제하는 보안까지 에이전트가 도대체 어떻게 기업을 움직이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거죠. 좋아요.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도대체 우리가 알던 그 챗봇에서 에이전트로 넘어간다는 게 기술적으로 그리고 또 실제 업무 현장에서 어떤 의미인 건가요?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엄청 열광했던 챗폰 있잖아요. 사실 얘는 아주 똑똑하긴 한데 엄청 수동적인 존재였어요. 수동적이다. 내가 질문을 해야만 답을 주니까. 그렇죠. 사용자가 프롬프트 창에 질문을 딱 입력해야만 답변을 뱉어내는 완벽한 단방향 구조였잖아요. 근데 마크로미의 분석에 따르면 이제 시스템은 인텐트, 즉 사용자의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의도를 파악한다고요? 네, 에이전틱 시대에서는 여러분이 그냥 제품 출시 지연 문제를 좀 해결해줘 이렇게 아주 추상적인 목표만 던져주면 끝이에요. 잠깐만요. 진짜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고요? 알아서 절차를 짜는 건가요? 맞아요. 메인 에이전트가 그 목표를 딱 이해하고 나서 스스로 다수의 하위 에이전트들을 병렬로 막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아, 병렬로요? 네, 마치 유능한 프로젝트 매니저가 팀원들한테 야, 넌 이거 해, 넌 저거 해 하면서 업무 분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하위 에이전트들이 자율적으로 막 다단계 추론을 거쳐서 각자 임무를 수행하고 나중에 그 결과를 싹 취합해서 최종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프레젠테이션에 등장했던 제미나이 스파크 사례가 딱 그 완벽한 예시겠네요. 제품 출시 지연이라는 위기가 딱 터졌을 때 AI가 그냥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보고만 하면 예전 챗봇이죠. 네네. 자기가 스스로 막 서비스 나우 로그를 뒤져가지고 어디서 병목이 생겼는지 찾아내고 개발팀이 바로 일할 수 있게 지라 티켓을 막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에 또 유관 부서에 상황 알리는 이메일 초안까지 싹 다 써놓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게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죠.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챗봇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은 두꺼운 백과사전이라면 에이전트는 실제로 내 지시를 받고 회사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다른 부서랑 조율해서 결과물을 띡 가져오는 유능한 실무자에 가깝다 이런 비유가 되겠네요. 백과사전이랑 실무자, 와 진짜 완벽한 비유입니다. 백과사전은 책상 위에 가만히 있지만 실무자는 막 돌아다니니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선 안 될 아주 거대하고 심각한 기술적 딜레마가 하나 발생합니다. 딜레마요? 어떤 건가요? 예전 챗봇 시절에는 사용자가 한 번 질문하면 챗봇이 한 번 대답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토큰을 많이 생성해봤자 1000개 남짓이었단 말이죠. 네, 뭐 한 페이지 정도 분량이니까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의도를 해결하려고 수십 개의 하위 에이전트가 서로 통신하고 로그 뒤지고 막 문서 작성하면서 병렬로 미친 듯이 움직인다면 연산량이 어떻게 될까요? 마크로미는 이것 때문에 토큰 생성이 기존 대비 적게는 20배에서 무려 50배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지적했어요. 잠깐만요. 50배요? 아니 수천 명의 디지털 직원이 24시간 내내 쉬지도 않고 그런 엄청난 양의 연산을 동시에 막 쏟아낸다면 지금 우리가 쓰는 클라우드 서버나 데이터 센터는 그냥 과부하로 다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버틸 수가 없죠.
도대체 구글은 이 엄청난 컴퓨팅 부하를 물리적으로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구글이 이번에 8세대 TPU 인프라를 아주 전면적으로 개편한 핵심 이유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하나의 범용 칩을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서 학습도 시키고 추론도 시키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았거든요. 만능 칩 하나로 다 하려는 트렌드였죠, 예전엔. 네네. 근데 에이전트 시대에는 연산량이 폭발하니까 이제는 아키텍처의 철저한 전문화, 즉 용도에 따른 분리가 필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이번에 TPU 8세대를 학습용인 TPU 8T, 그리고 추론용인 TPU 8i 이렇게 아예 두 가지로 완전히 쪼개서 발표를 했습니다. 아, 학습용이랑 추론용 칩을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두 개로 나눈 건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공지능 모델을 처음에 막 학습시키는 과정은 약간 학생이 수만 권의 전공 서적을 몇 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서 막 정독하는 거랑 비슷해요. 엄청난 양의 지식을 한꺼번에 쫙 흡수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아주 절대적인 연산력이랑 칩들끼리 막 소통하는 연결성이 엄청 필요하죠. 근데 반면에 이미 학습을 다 마친 AI가 실제 서비스에 투입돼서 여러분의 질문이나 에이전트의 요청에 실시간으로 답을 내놓는 추론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 실전은 다르다. 이건 맞지? 1초에 수만 번씩 막 쏟아지는 퀴즈쇼 질문에 0.001초 만에 반사적으로 정답을 딱딱 외쳐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서는 지식의 총량보다 속도, 그리고 지연 시간 최소화가 완전 생명이죠. 아하, 그러니까 두 작업의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이제는 하나의 칩으로는 도저히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공 서적을 쫙쫙 흡수하는 학습용 파워하우스 TPU 8A부터 한번 살펴보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스펙이 진짜 압도적이더라고요. 뭐 단일 슈퍼포드에 9,600개의 칩을 묶어서 무려 122일 엑사플롭스의 성능을 낸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사실 일반인 입장에선 이 엑사플롭스라는 단위가 잘 안 와닿거든요. 이게 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1 엑사플롭스가 1초에 100경번의 수학 연산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100경번이요. 와. 네. 그러니까 121 엑사플롭스면 그냥 전 세계 인구가 평생 동안 계산기를 두드려야 할 양을 이 칩들은 단 1초 만에 해쳐버리는 수준인 거예요. 미쳤네요, 진짜. 게다가 구글이 버거 네트워크라는 광학회선 기술을 도입해서 이 최대 13만 4천 개의 TPU 8A 칩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싹 연결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와, 13만 4천 개를 하나의 뇌로요? 네네. 예전에는 초대형 언어 모델 하나 학습시키는데 몇 달씩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단 몇 주, 빠르면 며칠 만에 끝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화의 속도 자체가 아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진짜 상상이 잘 안 되는 규모네요. 그럼 그 거대한 뇌가 며칠 만에 학습을 딱 마치고 나면 앞서 말씀하신 그 퀴즈쇼, 그러니까 실시간 추론을 담당하는 TPU 8i가 나설 차례겠네요. 맞습니다. 이 칩은 그럼 어떤 방식으로 그 지연 시간을 확 줄였나요? 자료에 보면 메모리 벽을 허물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던데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큰 식당 주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손놀림이 막 미친 듯이 빠르고 천재적인 요리사가 한 명 있어요. 이 요리사가 바로 CPU나 GPU 같은 연산 장치입니다. 네네, 천재 요리사. 근데 요리할 재료가 들어있는 냉장고, 즉 메인 메모리가 주방 밖에, 그것도 저 멀리 복도 끝에 있는 거예요. 아, 재료 가지러 가려면 엄청 뛰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요리사가 아무리 레시피를 빨리 떠올리고 칼질을 빨리 해도 재료를 가지러 복도 끝까지 막 뛰어갔다 오는 시간 때문에 전체 요리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연산장치랑 메모리 사이의 속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벽목 현상, 즉 메모리 벽입니다. 아하. 특히 AI가 문맥을 파악하려면 이전 대화 내용이나 데이터를 임시로 싹 기억해둬야 하잖아요. 이걸 KV 캐시라고 부르는데 에이전트 시대에는 처리할 일이 많으니까 이 캐시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도마 위에서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아예 냉장고를 요리사 코앞으로 딱 가져다 놓았다는 얘기군요. 맞아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TPU 8i는 칩 내부에 직접 탑재되는 초고속 메모리인 SRAM의 용량을 이전 세대 대비 무려 3배나 늘린 384메가비트로 확 끌어올렸어요. 칩 안으로 냉장고를 들여온 거네요. 네, 그 거대한 KV 캐시를 멀리 있는 메인 메모리에 두는 게 아니라 그냥 연산장치 바로 옆 SRAM에 꾹꾹 우겨놓은 거죠.
여기에 데이터가 칩들 사이를 막 오가는 경로를 최적화한 보드플라이 토폴로지 기술, 그리고 맞춤형 액슈어남 기반 CPU를 딱 결합했어요. 주방 동선까지 아예 완벽하게 짜버린 거네요. 네네. 그 결과 이전 세대 대비 가격 대비 성능이 무려 80%나 향상되는 진짜 엄청난 혁신을 이뤄냈죠. 수만 개의 하위 에이전트가 동시에 막 질문을 던져대도 병목 없이 즉각적으로 답을 낼 수 있게 된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진화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겠어요.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상징이었던 GK, 그 구글 쿠버네티스 엔진이 이제는 에이전트 네이티브로 변모했다는 내용이요.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수천 개의 에이전트 컨테이너를 진짜 순식간에 팍 띄웠다가 일이 딱 끝나면 바로 싹 내리는 그 엄청난 유연성이 결국 이런 특화된 하드웨어 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구글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고 똑똑한 요리사랑 완벽한 주방을 딱 만들어줬다고 쳐보죠. 근데 그 요리사가 정작 우리 식당만의 비밀의 레시피를 모른다면 어떨까요? 아, 레시피가 없다. 네, 아무리 똑똑한 에이전트라도 우리 회사의 어제 결제 서류, 부서 간에 막 복잡하게 얽힌 이메일 내역, 고객 불만 로그 이런 맥락을 전혀 모른다면 결국 진짜 쓸모없는 완전 엉뚱한 결과물만 가져오지 않을까요? 와, 아주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의의 중심은 결국 자연스럽게 데이터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인프라가 거대한 엔진이라면 데이터는 그 엔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내비게이션이자 연료거든요. 그쵸. 방향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데이터가 부서별로 시스템별로 막 파편화돼서 갇혀있는 이른바 사일로 현상이 진짜 심각해요. 맞아요. 인사팀 데이터 다르고 재무팀 데이터 다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에이전틱 데이터 클라우드랑 지식 카탈로그라는 개념을 딱 들고 나온 겁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들을 의미론적으로 싹 연결해서 에이전트가 완벽한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거대한 문맥 엔진인 거죠.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헷갈렸던 부분이자 놀랐던 기술이 하나 딱 있어요. 바로 제로 카피 데이터 공유라는 건데요. 네, 제로 카피. 진짜 중요한 기술이죠. AWS나 애저 같은 경쟁사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 심지어 SAP 같은 그 무겁고 거대한 ERP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분석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데이터를 내 서버로 복사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에이전트가 쓴다는 건가요?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다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그 거대한 데이터를 전부 싹 다 복사해서 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덤프를 떠야 했어요. 맞아요. 옮기는 데만 한 세월이잖아요. 네네, 시간도 몇 주씩 걸리고 게다가 복사하는 동안 원본 데이터가 업데이트돼 버리면 두 데이터 간의 불일치가 생기는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구버전에 분석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제로 카피 기술, 특히 아이스버그 레스트 카탈로그를 활용한 크로스 클라우드 레이크하우스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책을 통째로 베껴 쓰는 게 아니라 도서관의 청구 기호, 즉 인덱스만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아, 위치만 알려준다? 네, 구글 제미나이 모델이나 에이전트가 AWS에 있는 데이터가 필요할 때 데이터를 끙끙대며 복사해 오는 대신 데이터가 있는 그 자리로 직접 쓱 접근해서 필요한 부분만 즉각적으로 읽어내는 겁니다. 와, 대박이네요. SAP BDC 커넥트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재무나 인사 데이터들을 굳이 구글 클라우드로 무겁게 옮기지 않고도 그 자리에서 바로 탁 읽고 비즈니스 맥락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혁신인 거죠. 책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 지도를 쥐어준다는 비유 진짜 확 와닿네요. 이렇게 완벽한 지도를 갖춘 에이전트랑 그렇지 않은 에이전트의 차이에 대해서 CIO 코리아의 메타 아세이 칼럼니스트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그 칼럼 저도 봤습니다. 비즈니스 맥락이 결여된 에이전트는 일을 처리하는 실무자가 아니라 그저 회사 시스템을 둥둥 떠도는 말잘하는 관광객에 불과하다고요. 관광객은 현지 사정도 모르면서 아는 척만 할 뿐이지 실제 우리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말 잘하는 관광객, 진짜 뼈 때리는 표현이죠. 반대로 이 맥락이 완벽하게 주어졌을 때 에이전트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가 바로 버진 보이지스예요. 아, 그 크루즈 선사요? 네네. 크루즈 선사 특성상 태풍 같은 기상 악화나 막 항구 사정 때문에 대규모 일정을 급하게 변경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수천 명 승객 일정 바꾸고 환불 처리하고 대체 예약 잡고 승무원 스케줄까지 조종하고 진짜 엄청나게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이 막 얽혀 있단 말이죠. 어우, 상상만 해도 머리 아프네요. 사람 갈아 넣어야 되는 작업이잖아요. 예전에는 이거 처리하는데 아무리 베테랑 직원들이 매달려도 최소 6시간 이상이 걸렸대요. 근데 앞서 말한 그 완벽한 데이터 맥락을 딱 갖춘 1000개 이상의 자율 에이전트를 투입했더니 글쎄 6시간 걸리던 작업이 단 11분 만에 끝났습니다. 와, 11분이요? 6시간이? 네, 에이전트들이 사내 모든 규정이랑 과거 데이터 지도를 막 실시간으로 참조하면서 병렬로 미친 듯이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죠. 보다폰이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면서 운영 혁신을 꾀하는 것도 결국 이 맥락 엔진의 위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6시간 걸릴 일이 11분 만에 끝난다니 솔직히 효율성 측면에선 진짜 꿈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죠. 완벽한 꿈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대목에서 약간의 공포감도 느꼈거든요. 공포감이요? 어떤 부분에서요? 아니 1000개의 AI 에이전트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자유롭게 접근해서 일정을 바꾸고 티켓을 환불해주고 진짜 실제 돈을 막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만약 이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통제 범위를 확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트너 통계나 엔티티 데이터 백서를 보니까 이게 단순한 제 기유가 아닌 것 같던데요. 현재 기업들 AI 에이전트 파일럿 프로젝트 중 무려 40%가 이 취약한 리스크 관리랑 통제 불능 때문에 취소될 위기, 즉 파일럿 트랩에 빠져 있다면서요. 그 공포감은 아주 합리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에이전트는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말만 하던 챗봇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리스크를 수반하거든요. 액션을 취하니까요, 진짜로. 네, 엔티티 데이터의 글로벌 부사장인 찰리 두백이 백서에서 이 상황을 아주 찰떡같이 묘사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판타지아에 나오는 마법사의 제자를 비유로 들었죠? 아, 미키마우스 나오는 거요? 맞아요. 미키마우스가 청소하기 귀찮아서 빗자루한테 물을 나르라는 마법을 딱 겁니다. 처음엔 알아서 일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죠. 근데 문제가 뭐였냐? 빗자루를 멈추는 주문을 몰랐던 거예요. 아차. 결국 통제를 벗어난 빗자루가 무한정으로 막 자가복제를 시작하고 결국 성 전체가 물에 잠겨서 완전 파멸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잖아요. 와, 소름 돋네요. 그럼 실제 기업 환경에서 그 물에 잠긴 성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부서 직원이 고객 불만을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소규모 에이전트를 하나 딱 만들었다고 쳐보죠. 근데 이 섀도우 에이전트가 로직 오류로 무한도프에 빠진 거예요. 진짜 끔찍한 시나리오네요. 자기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1초에 수천 번씩 막 외부 API를 호출하고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니까 스스로 클라우드 서버 용량을 계속 결제해버린다면. 관리자가 잠깐 잠든 새벽 5분 사이에 막 1억 원짜리 클라우드 총구서가 날아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찰리 두백이 경고한 진정한 악몽이에요. 에이전트가 똑똑해질수록 걔네들이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 있는 파괴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렇죠. 능력만큼 위험도 커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하지만 겉보기엔 가장 지루해 보일 수 있는 혁신이 바로 이 통제와 거버넌스 영역에서 나왔습니다. 구글이 수많은 에이전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중앙에서 딱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합 개발 및 관리 환경, 즉 안티그래비티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웠거든요. 안티그래비티요? 그게 약간 개발자들이 에이전트 전용으로 쓰는 IDE나 CLI 같은 건가 보군요. 거기서 에이전트의 권한을 제어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이랑 딱 연계가 돼서 중앙 IT 관리자가 각 에이전트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예산 한도는 얼마인지, 승인 없이는 어떤 외부 액션을 절대 취할 수 없는지 아주 명확한 룰을 강제할 수 있어요. 아예 족쇄를 채워두는 거네요. 네네. 거기에 더해서 코드 취약점을 AI가 자율적으로 막 식별해서 고치는 코드맨더나 다크웹에서 발생하는 위협이나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에이전틱 SOC 같은 아주 강력한 보안 패브릭이 에이전트들을 겹겹이 감싸고 24시간 감시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컷할 수 있게요?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에이전트 활동을 딱 정지시키는 일종의 중앙 통제실 역할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쭉 나누다 보니까 이 상황이 참 역설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역설적이요? 어떤 면에서요? 그동안 기술업계 프레젠테이션들 보면 맨날 우리 AI 모델 매개 변수가 몇 천억 개다, 코딩 테스트에서 몇 점을 맞았다, 이런 막 화려한 스펙 경쟁에만 엄청 매몰되어 있었잖아요. 맞아요. 누가 더 똑똑하냐 경쟁이었죠. 네, 근데 정작 AI를 실제 현업에 딴 투입하려고 보니까 지금 당장 기업들한테 제일 절실한 기술은 더 똑똑한 뇌가 아니라
언제든 팍 누를 수 있는 확실한 비상정지 버튼이나 아주 꼼꼼한 감사 추적 로그 같은 진짜 보수적이고 지루한 통제 장치라는 거잖아요. 와, CIO 코리아 칼럼이 꼬집은 가장 뼈아픈 대목이 바로 그겁니다.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려 35%가 우리 회사 시스템에서 문제가 발생한 에이전트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킬 방법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렇게 답했어요. 35%나 비상정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네요? 네.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통제할 수 없는 지능은 지능이 아니라 그냥 시한폭탄이거든요. 터지기 직전인 거죠. 또한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 시대를 지배하는 최후의 승자는 세상에서 제일 화려하고 똑똑한 AI 모델을 발명한 기업이 아닐 겁니다. 에이전트 컨트롤 플레인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가장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며 진짜 지루할 만큼 안정적인 거버넌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결국 이기게 될 거란 뜻이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하나로 쫙 연결해보면 뭔가 거대하고 아주 견고한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구글은 이 거대한 흐름을 에이전틱 플라이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아주 거대한 순환 구조죠. 사용자 의도가 딱 입력되면 제로카피 기반의 거대한 데이터 레이크하우스가 완벽한 비즈니스 맥락을 딱 제공하고 이 폭발적인 연산량을 TPU 8세대 인프라가 지원 없이 싹 처리해냅니다. 네네. 그리고 이 모든 강력한 힘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티그래비티랑 보안 패브릭이 아주 튼튼한 울타리를 쳐주는 구조잖아요. 인프라, 데이터, 거버넌스하는 세 축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마찰없는 루프를 형성한 거죠. 야, 이 플라이휠이 기업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순간 우리가 일이라고 부르던 것의 정의가 송두리째 바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는 더 이상 우리가 쓰던 단순한 도구가 아니에요. 인프라와 데이터를 막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기업의 운영체제 그 자체로 싹 녹아들고 있습니다. 실리콘 칩부터 데이터 아키텍처, 보안 정책까지 이 모든 게 오직 자율적인 에이전트의 실행, 오직 이것만을 위해서 수직적으로 싹 재설계되고 있다는 점이 이번 전환의 가장 핵심입니다. 네.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출근길에 혹은 주말 동안 스스로 한번 깊게 탐구해 볼 만한 좀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 좋네요. 어떤 건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모든 소프트웨어, 모바일 앱의 화면, 클라우드 대시보드, 우리가 클릭하는 버튼들, 이거 다 철저히 인간의 눈으로 읽고 손으로 조작하도록 설계된 거잖아요. 그렇죠. UI라는 게 인간을 위한 거니까요. 근데요, 만약 앞으로 기업의 시스템과 데이터를 가장 많이 열람하고 사용하는 주체가 인간 직원이 아니라 24시간 쉬지도 않고 일하는 수천 명의 AI 에이전트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계가 기계랑 대화하고 알아서 결제 올리고 승인하는 세상에서 미래의 소프트웨어는 과연 인간을 위한 예쁜 화면, 즉 UI라는 것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와, 아니면 모니터 화면 같은 건 완전히 사라지고 데이터랑 API 구조만 남게 되는 건 아닐까요? 진짜 소름 돋는 질문이네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사용자라는 단어의 정의가 인간에서 에이전트로 딱 넘어가는 순간이잖아요. 인간을 위한 인터페이스의 종말이 될지 아니면 인간을 오직 통찰의 영역으로만 이끄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지 그 혁신의 한가운데를 지켜보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아직 없지만 그 거대한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대한 자료 속에서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라는 이 새로운 시대의 밑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샅샅이 파헤쳐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